쥐어짜서 쓴 글이 아니라 물이 오른 사람의 글 같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책을 읽는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것부터 물어보더라고요. 달과 유펜스가 무슨 뜻이야? 이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이 엄청난 존재감을 가진 주인공을 잊기 어렵습니다. 스트링랜드는 여러 번 제 마음에 충동질을 했습니다. 스트링랜드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안입니다. 먼저 드디어 한국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저도 정말 기다렸고요. 개인적으로 아는 언니도 아닌데 참 기쁘더라고요. 세계문학 전집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노벨문학상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이 큰 상인지 우리가 다 알죠. 정말 축하드리고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는 스케줄대로 계속 읽어갑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완독 챌린지, 이번 주는 38권 서머신 몸의 달과 육펜스를 읽고 왔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서머신 몸의 대표작이어서 온라인상의 리뷰도 많이 퍼져 있을 겁니다. 저는 제 감상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읽었을 때는 주인공을 하도 비판적으로 봐서 화도 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주인공에 대해 새롭게 보게 된 부분도 확실히 있었습니다. 또 저는 작가들의 예술론에 참 관심이 많거든요. 이 책에서 서머신 몸의 예술론도 살펴볼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완독 챌린지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여기 링크를 안내하게 되었네요. 11, 12권 인간의 굴레에서를 읽을 때 서머신 몸을 소개했었죠. 작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큰 특징만 몇 개 말씀드리면 영국 작가지만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프랑스에서 사망했죠. 그래서 인간의 굴레에서도 그렇고 달과 육펜스에서도 영국과 프랑스가 주요 배경으로 나오는 걸까요? 그런데 프랑스뿐만 아니라 서머신 몸은 정말 많은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의사 면허를 갖고 있었다는 것, 정보국 첩보 활동 이력이 있었다는 것도 특이하죠. 특히 서머신 몸은 다작한 작가입니다. 거의 1년에 한 권꼴로 작품을 발표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작품을 읽으면 작가의 생각이 술술 풀려나온 글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가볍고 상투적인 문장도 아니에요. 글 참 잘 쓰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쥐어짜서 쓴 글이 아니라 물이 오른 사람의 글 같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밑줄을 긋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요. 가령 양심에 대해서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양심은 우리 내부에서 눈을 부릅뜨고 사회 이익을 대변하는 적이랍니다. 신선하지 않나요? 오늘은 시점과 간단 줄거리를 얘기한 후에 다음 5개 포인트로 감상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의 모델이 된 폴 고갱. 두 번째, 달과 육펜스 제목의 의미. 세 번째, 서머신 몸의 예술론. 네 번째, 엄청난 존재감. 찰스 스트링랜드. 다섯 번째, 주인공에 대한 평가의 문제입니다.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나가 나오지만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런 시점은 특히 강렬한 주인공을 내세우는 소설에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삶의 한가운데도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니나의 언니가 나로 나오니까요. 한국 소설 중에서는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화랑의 후예가 대표적으로 떠오릅니다. 이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 비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요. 오히려 그 점, 나라는 특정 인격을 통한 관찰이라는 점에서 주인공에 대한 신비감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고 다소 편향적인 시각을 보일지라도 용서가 됩니다. 보통 이 나라는 관찰자는 주인공과 대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 책에 나온 나, 작가라는 점에서 주인공과 동일하게 예술가입니다. 그럼 어떤 점이 다를까요?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나는 비교적 관습적인 사람입니다. 주인공의 독창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서머신 몸을 대변하는 인물은 바로 이 나로 보이는데요. 소설 끝부분에서 그 부분을 더욱 분명히 나타냅니다. 위츠터블 사제인 숙부의 말을 인용하잖아요. 실제로 서머신 몸의 숙부가 거기 사제로 있었거든요. 수월한 리뷰를 위해 핵심적인 스토리라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한마디로 나가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듣기도 한 주인공에 대한 회상기입니다. 주인공 찰스 스트링랜드는 잘나가는 증권 중개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그림을 그리기 위해 몰래 1년간 준비하고 파리로 떠나버립니다. 아내와 아들, 딸을 버리고 말이죠. 파리에서 탈세속적인 생활을 하다가 심하게 앓았는데 그때 도와준 화가의 아내를 취해버립니다. 자기 가정도 파괴하고 남의 가정도 파괴했어요. 마르세유로 가서는 거의 노숙자 같은 생활을 했고요. 마침내 타히티라는 섬에 가서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시적인 숲에서 토박이 소녀와 함께 살며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다가 불과 몇 년 만에 한센병에 걸려 죽었어요. 그가 사실 천재였다는 것은 그가 죽은 후에야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이 소설은 프랑스 화가 폴 고갱을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 화가 이야기는 아니에요. 1848년생인 고갱은 서머신 몬보다 26년 먼저 태어났습니다. 증권 브로커 일을 했던 것은 주인공과 같더라고요. 하지만 고갱은 일을 하면서 그림도 그렸기 때문에 스트링랜드 같이 극적으로 인생을 전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고갱이 서구 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도피처를 찾다가 타히티를 발견했다고 하죠. 거기서 현지 여성들과 살아간 것도 같고 묘사되는 그림 스타일도 비슷하긴 합니다. 이번에 궁금해서 고갱의 작품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강렬한 색감, 그리고 기법이 다소 어설퍼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고갱은 스트링랜드처럼 한센병으로 죽진 않았습니다. 이 책을 읽는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것부터 물어보더라고요. 달과 육펜스가 무슨 뜻이야? 그 달이야? 문? 맞는데 잠깐 무슨 뜻이었지? 읽은 책인데 제목이 무슨 뜻인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책은 그럴 수 있습니다. 책 안에 제목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없거든요.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인간의 굴레에서부터 설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인간의 굴레에서가 출간된 해가 1915년이었습니다. 작가가 타히티로 여행을 한 건 바로 그 다음 해였죠. 1919년에 발표된 달과 육펜스는 장편으로는 인간의 굴레에서 바로 다음 작품인 겁니다. 인간의 굴레에서가 나왔을 때 더 타임스에 이런 논평이 달렸었대요. 주인공 필립은 달을 바라보느라 발밑에 떨어진 육펜스 은화도 보지 못하는 인물이라고요. 그게 작가에게 크게 각인되었었나 봅니다. 바로 다음 작품인 이 책의 제목을 달과 육펜스로 달았으니까요. 그럼 인간의 굴레에서와 내용적으로도 뭔가 관련이 있을 텐데 그간 서머신 몬의 예술론을 말하는 다음 포인트에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달과 육펜스는 대비되는 상징으로 쓰인 거예요. 달이 환상, 공상, 꿈, 신비, 욕망, 광기 등등을 내포한다면 육펜스 값싼 은화는 달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현실, 생활, 물질 등등을 내포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인칭 관찰자 나의 직업은 작가입니다. 서머신 몬은 그 화자 입을 통해 자신의 예술론을 군데군데 피력하고 있어요. 일단 서머신 몬은 예술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개성, 독창성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탁월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결점들은 보완될 수 있다고요. 또 예술가란 예술활동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내적 열망의 짐을 벗어버리는 데서 보람을 느껴야지 칭찬이나 비난, 성공이나 실패에 아랑곳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족과 해방감을 주는 예술, 바로 이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굴레에서에서도 바로 이와 비슷한 예술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책머리에서 작가는 과거 강박적 기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그 자전적 소설을 썼다고 했죠. 그 책에 나오는 여러 예술가의 입으로부터도 달과 육펜스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예술론이 언급됩니다. 인간의 굴레에서에서는 클로튼이라는 화가가 스트링랜드와 가장 유사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작가가 혹시 그 인물을 좀 더 집중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이 글을 구상한 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뭐지? 오늘의 썸네일 제목이죠. 이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이 엄청난 존재감을 가진 주인공을 잊기 어렵습니다. 그림을 그리겠다고 갑자기 가족을 버렸어요. 가족과 여름 휴가를 잘 보내고 나서요. 그 후로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시 가족을 만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사실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는 합니다. 원래 고뇌의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졸업하자마자 주식 중개인으로 일하다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단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화가가 되고 싶어 했다고는 하지만 혼자 1년간 도주를 준비하는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업도 아니고 주식 중개인은 돈과 고객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세상 흐름에 밟지 않고는 그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트링랜드처럼 자기 꿈에 몰입된 사람, 외부 방해를 못 견디는 사람이 긴 세월 그 일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즉, 극적인 변화 이후보다 그 이전의 삶이 저는 더 불가해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스트링랜드를 화자가 처음 보았을 때 그는 아무런 특징도 없는 평범한 인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하는 평가에 따르면 남편 스트링랜드는 문학이나 예술의 문외 아닌 따분한 사람이래요. 다정하고 마음씨가 착하긴 하지만요. 정반대였죠. 말주변이 없는 건 변함없었지만 그는 무심하고 냉소적이며 야수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정을 비롯한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성을 성적 쾌락이나 시중을 위한 도구로 보는 것에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잔인한 면이 있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부정적인 특성들이라면 분명 비범한 면도 있긴 했죠.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내적 꿈과 갈망에 충실했습니다. 예술에 대한 진지함, 관습을 따르지 않는 독창성, 천재성이 그만의 아우라를 만들었어요. 삶의 한가운데 니나가 그랬던 것처럼 스트링랜드는 여러 번 제 마음에 충동질을 했습니다. 외부 시선의 눈치 보고 여러 기준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에게 스트링랜드는 분명 도전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리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스트링랜드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스트링랜드가 꿈을 쫓느라 등지고 있었던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죠. 소시민적 행복, 즉 잘 정돈된 행복, 사람들과의 교류, 인정, 의무, 양심의 가책 등등등. 이에 대해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화자 나와 함께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의 꿈만 추구하며 살아도 괜찮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가족에게 협조를 구할 수는 없었나? 아무리 자기만의 세계를 가진 예술가라 해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않고 고립되어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 타인의 평가에 철저히 무관심하다는 것이 가능한가? 그런데요,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는 않더라고요.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그 자신이 물질, 안락, 명예, 인정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는 그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지 않고는 못 배긴다. 그를 성실하지 않다, 정직하지 않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는 내적 갈망을 표현해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쓴 사람입니다. 화자는 그가 마치 어떤 힘에 사로잡힌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는 철저히 자신의 삶을 희생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특질은 사실 매우 희소한 것이긴 한데요. 희극적 인물 스트로브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천재는 이해해주고 봐줘야 한다. 그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그의 삶에는 허식이 없었습니다. 근사한 말은 못해도 전곡을 찌르는 사람.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거꾸로 부끄럽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화자는 그가 자신이 본 사람 중에 가장 자의식이 적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현재를 사는 사람. 그래서 온 힘을 쏟아부어 작품을 완성한 후에는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삶이잖아요. 나가 생각한 이상적인 예술론에 부합한 삶. 그러나 나는 실제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있었죠. 자신은 관습과 평가에 매여 있다는 걸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공을 혐오한다고 하면서도 그를 동정하고 위대한 천재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 소설을 정리하면서 김훈 작가의 인터뷰를 보고 블로그에 글을 썼던 게 생각났습니다. 예술가가 내적 동기에 의해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을 표현했다면 우리가 그의 삶에 대해 호불호를 밝힐 수는 있겠지만 그 평가가 그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의 삶이고 그의 작품인데요. 이 여인은 타히티에서 스트링랜드가 만난 토박이 여인입니다. 스트링랜드가 죽을 때까지 함께했던 여인, 바로 아타입니다.
타히티에 갔을 때 스트링랜드가 40대 후반이었는데 아타는 17세 소녀였죠. 실제로 고갱도 40대 타히티에 갔고 어린 여자들을 만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갱이 그렸던 그림들을 보면서 저는 아타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어리지만 용감하고 헌신적이고 스트링랜드를 잘 이해해주는 여자였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스트링랜드 곁에 끝까지 남아 그가 방갈로 벽에 꿈의 그림을 완성하는 걸 도와줬고요. 그가 죽은 후에는 유언대로 방갈로를 전소시켰습니다. 그저 수동적이고 순박하기만 한 여자가 아니라 어떤 결기, 의리가 있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아타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스트링랜드 평생에 아마 가장 고마운 사람이 이 아타가 아니었을까요? 인간의 굴레에서를 마무리하는 한 단어를 제가 예술이라고 했더라고요. 이 책을 마무리하는 한 단어는 개성입니다. 개성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이나 객체와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입니다. 스트링랜드가 타히티에서 편안함을 느꼈던 이유 중 하나, 화자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히티 사람들은 사람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생겨먹은 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고요. 여기서 바로 그 생겨먹은 대로가 개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의 DNA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들은 각각의 개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개성이 상대적으로 희박한 특성인지 어떤 강도로 발현되는지 등의 차이가 있겠죠. 저는 이 책에서 특출난 개성을 가진 사람, 그것을 극도로 강하게 발현시킨 사람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개성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말일 텐데요. 의도적으로 타인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면 허식 없이 자신의 모습대로 산다는 건 그 자체로 참 멋지긴 합니다. 이 사회를 정말 다이나믹하고 아름답게 하는 건 바로 여러 빛깔의 그 개성들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책은 장지오노의 폴란드의 풍차입니다. 앙드레 말로가 20세기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꼽은 사람이라고 해요. 여기 앞에 이 가계도를 보니까 부엔디아 가문 백년의 고독이 떠오르네요. 200페이지도 안 되는 짧은 소설입니다. 저에게는 좀 생소한 소설인데 같이 읽어볼까요?